이번 영상에서는 C 인공지능, C인이 아니라 C를 쓰는 인공지능인 Gpoint2라고 이름 붙여서 공개가 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Gpoint2 해서 a GPT-2 Based Poem Generator라고 되어 있고요. 출판은 현재 확인한 바로는 아직 출판된 것이 없습니다. 아카이브에만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2022년 5월 버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URL로 접근하시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22년 5월 18일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이 우측과 같이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의 학생들 혹은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를 해서 논문을 업로드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논문이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 컨퍼런스라든지 저널에 출판이 되지 않고 아카이브에만 업로드되어 있다 보니 약간 그 밥이 되담한 느낌? 그러니까는 약간 좀 질척거리는 부분들이 이 안에 좀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얼리 어답터의 느낌으로 이 논문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멋진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면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림은 사진 같다고 얘기하고 사진은 그림 같다고 얘기하고 아이러니한 케이스인데요. 이 연구의 목적은 결국 시를 잘 쓰는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 시를 정말 잘 쓰는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멋진 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우와 이거 마치 AI가 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를 정말 잘 쓰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논문의 프로블럼과 솔루션 그리고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프로블럼은 인공지능 기반의 포임, 특히 이제 리메릭이라고 알려진 특정한 그 포임을 포커싱을 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리메릭이라는 포임을 생성하도록 하자. 이 리메릭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이 논문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유머러스하면서도 다소 무리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포임이라고 합니다. 5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AABBA 라임을 가진다고 하네요.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최초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이 리메릭의 예시를 2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어 예시 하나, 그리고 영어 예시 하나인데요. 첫 번째 거를 먼저 보면은 라임 릭 팩은 블라블라 웃으며 하고 경제적인 공간으로 웃습니다 라고 끝나죠. 그리고 하지만부터 해서 그렇게 하는 요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바로 이 BB에 해당되는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이 A, 두 번째 줄도 A, 그리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각각 B랑 B, 마지막 줄은 또 다시 A. 그래서 아마도 이 줄의 끝에도 웃는다는 표현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끝나죠. 이런 표현, 이런 라임을 가진 것을 리메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영어 예시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줄당 한 줄로 딱 줄 바꾸면서 지금 보여지진 않고 있어요. There was an old man with a beard. beard 끝났죠. 그리고 who said it is just as I feared. 발음이 비슷하게 끝나죠. beard, feared. 이 부분이 바로 A 그리고 A로 이제 해당되는 두 번째 줄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2 owls and a hen, 4 larks and a wren.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계속 이제 BB에 해당되는 경우고 마지막 부분으로 다시 이 have부터 시작을 합니다. Have all built their nests in my beard. beard, feared, beard.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마지막 줄이 AAA라는 같은 그런 라임을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이 문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대충 이런 라임을 가진 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충분하고요. 어쨌든 이런 포임을 생성하도록 하자. 이런 포임을 생성하는 AI 모델을 만들도록 하자. 그것이 프로블럼입니다. 그리고 솔루션은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Gpoint2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GPT-2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PT-2 언어 모델을 대량의 리메릭 데이터셋으로 다시 한번 파인 튜닝을 해서 그 언어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
리메릭을 생성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름 붙인 two-stage generation 이라는 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해보자면 이 아래쪽과 같은데요. 사실은 이 컨트리뷰션을 이 논문에서 명확히 잘 정리해주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게 약간 좀 뭐 컨퍼런스나 저널에서 아직 퍼블리케이션이 정식으로 안 되다 보니 질척거리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질척거리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리뷰션이 명확히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논문 처음부터 해서 끝부분까지 잘 읽어봐야지 컨트리뷰션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 가지로 풀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Large Language Model 기반으로 포임 생성에 필요한 최초의 연구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솔루션으로 제공했었던 부분에서 two-stage generation 하는 그 방법을 제시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임을 생성하는 최초의 연구이기 때문에 포임을 그러면 얼마나 잘 생성했는지 그 평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굿 포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굿 포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으로 평가 기준을 이 논문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이 나왔으니 그럼 굿 포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포임이 굿하다는 것을, 좋다는 것을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만든 포임을 단순히 사람들에게 막 돌려가지고 설문지 돌려가지고 이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과연 이것이 정말 굿하다고 인정할 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포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순 설문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또 튜링 테스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시가 정말로 사람이 쓴 걸까 인공지능이 쓴 걸까 맞추도록 해볼 수 있겠으나 진짜 사람이 쓴 것 같다는 것이 좋은 시랑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적절치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lexical diversity, 그러니까 시 안에 얼마나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 안에 단어들이 너무 제한적으로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는 그다지 좋은 시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subject continuity 및 homogenity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 안에 이제 내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얼마나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거 자꾸 중구난방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가, 그러니까 말이 되는 내용인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을 보기 위해서 subject continuity와 그리고 homogenity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limerick rhyming distance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리메릭이 A, B, B, A 라임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라임을 잘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메소드의 전체 그림을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이 아래쪽 그림에서 트레이닝, 이 점선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보면 로우 리맥스, 그러니까 시 원본 데이터를 먼저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있죠. 프리프로세싱에서는 주요한 내용은 DOS라는 특수 태그와 line이라는 특수 태그를 원본 문장에 삽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이렇게 한 거죠. 이 첫 부분에 BOS라는 걸 넣어주고 그 줄이 이 AA, BB, A 라임을 가지기 위한 이 각각의 이 줄 구분 사이사이에 line이라는 이 특수 용도의 태그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코딩 부분에서는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주고 물론 여기 써있지 않은 다른 전처리 작업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가볍게 생략을 하고 주요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큰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GPT-2 모델을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Forward GPT-2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는 Backward GPT-2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Forward GPT-2는 그냥
원본 GPT-2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left to right 방식으로 텍스트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GPT-2라고 보시면 되겠고, backward GPT-2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읽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GPT-2를 이제 학습을 할 때 그것을 이제 backward GPT-2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두 개의 GPT-2를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겠죠. left to right 시퀀스 형태로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right to left 형태로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인코딩 파트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단 이때 그 backward GPT-2를 위해서 right to left 방식으로 준비를 할 때 이 라인 순서는 유지하고요. 월드들만 리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첫 번째 줄을 예를 들자면은 이제 웃으며 적으로 해부학 패근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그렇게 넣어준다는 것이지, 이것을 통째로 거꾸로 봐가지고 없습니다 거의 쭈쭈쭈 와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컴플리트리 하게 이제 리버스를 시킨다면은 맨 마지막 줄이 마치 첫 번째 줄인 것처럼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줄로서 그대로 순서는 유지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쭉쭉쭉 해서 다섯 번째 줄까지 들어가되 각각의 줄 안에서 이 워드들을 리버스 오더로 넣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두 개의 GPT-2 모델을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학습을 마친 후에는 Freeform Form Generation 이라는 스텝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 GPT-2 모델 두 개를 사용해서 시를 이제 생성을 실제로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파트에서 앞서 그 소개를 드렸던 이 투스테이지 제너레이션 스트레이터지가 사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파트가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 메트릭 이밸루에이션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앞서 소개드렸던 이 기준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투스테이지 제너레이션 스트래티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개의 GPT-2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할 때요, 기본적인 방식은 똑같아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거를 사용해서 최대 22파까지 학습을 수행했다고 하고, held out 데이터셋,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은 데이터셋, 밸리데이션용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퍼플렉시티 계산해서 가장 작은 퍼플렉시티에 해당되는 이폭의 모델을 사용을 했다. 뭐 그냥 학습의 전반적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는 뭐 특별할 게 없는데, 밑에 투스테이지라고 써진 부분을 보시면 forward GPT-2로 첫 번째 줄만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의 줄을 가진 그 리메릭 C에서 첫 번째 줄의 경우에는 forward GPT-2로 생성을 하고요. 그런 후에 두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은 backward GPT-2를 사용을 해서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two-stage generation strateg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오른쪽 그림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것은 GPT-2 모델의 일반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보면 two-stage generation strategy라는 게 별게 없죠. 그냥 forward, backward에 해당되는 GPT-2 모델 가지고 학습한 거를 이제 가지고 사용을 할 때도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forward를 가지고 첫 번째 줄 생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backward 사용했다. 그거를 two-stage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플한 시도 안에 숨겨진 그 의도랄까요? 그 의도를 제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리메릭 C의 예시를 가서 한번 살펴볼 때 이런 식으로 AABBA 라임을 이제 가져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rward GPT로서 쭉 생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그 끝부분에서 항상 원하는 이 라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자 맨 뒷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쓰도록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맨 첫 번째 단어에 해당되는 부분은 특정한 패턴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이제 강제하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의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그 AABBA 패턴 중에서
맨 첫 줄이 그 A에 해당되는 패턴을 결정 지어준 것이고요. 어떤 것을 만들어 주든 간에 그 A에 해당되는 패턴은 이 forward GPT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에 해당되는 그 AABBA 패턴은 이 backward GPT-2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freeform poem generation 스텝에 의해 여러 개, 수십, 수백, 수천 개의 포엠 캔디데이트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앞장에서 봤던 그림을 이 하단에 다시 지금 그려놓았는데요. 여기서 그 학습이 완료된 GPT-2 모델들을 가지고 시들을 생성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freeform poem generation. 이 부분에서 그 캔디데이트 시들를 마구마구 생성을 일단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 이 부분,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친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은 먼저 팔싱을 하고요. 이 팔싱 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들은 오픈되어 있는,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는 도구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마를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마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이제 걸러내도록 하고요. 대신 그 그래마가 뭐 심각한 오류가 아니라 마이너한 오류들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직접 수정을 해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영어 문장에서 나 자신을 얘기하는 I가 소문자인 경우에는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마이너한 것들만 수정을 한 것이고, 대부분의 그래마 에러들이 다 이제 그 필터링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문법적으로 틀린 것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걸러내는 게 과연 적절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 문학 작품에서 특히 시, 포엠이 가지는 그 특징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것들은 다 나쁘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메트릭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볼 녀석은 Lexical Diversity입니다. Lexical Diversity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기준의 첫 번째 녀석이었죠.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했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으로 타입 토큰 레시오라는 걸 쓰고 있고요. 이 수식은 이 오른쪽과 같이 쓸 수 있는데 해당하는 시에 등장한 전체 단어 개수 분의 유니크한 보캐블러리 단어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클수록 더 다양한 어휘들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서브젝트 허머지니티 그리고 컨티뉴어티예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컨텐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별거 아닌데요. 구글 내추럴 랭귀지 API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API를 사용을 해서 해당하는 시를 클래시피케이션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토픽에 대한 것인지. 그러면 어떤 토픽을 얼마만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그 컨피던스 값까지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컨피던스 값이 만약에 너무 낮은 그런 시들의 경우에는 필터링하는 작업도 또 수행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질척거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 그 서브젝트 지금 컨티뉴티 부분에 해당되는 작업이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 한 개, 구글 API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한 개. 그러면 그런 부분은 포스트 프로세싱에다가 써놔야지 매트릭 이밸류에이션에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이 포스트 프로세싱 파트에서 필터링 해가지고 필터링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 매트릭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야지. 지금 다 해놓고는 끝에 가서 평가해놓고는 다시 걸러낸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거를 보통 얘기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능 평가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필터링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과연 이 필터링 자체가 얼마나 유효한지를 검증을 해내고 싶으면 필터링을 하기 전과 한 후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적용함으로써 그게 유효한지를 판단을 했어야지, 이것을 끝까지 다 수행해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싱이 끝난 상태에서 성능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성능 평가에 미치지 못한 필터링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약간 질척거리는 부분이 좀 있다고 사유가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컨피던스 값이 낮으면 걸러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메릭 특유의 표현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 분류로 분산되어서 낮은 컨피던스를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컨피던스 값이 결과적으로 낮으면 그러면 보편적 토픽이 아니기 때문에
흥미도도 떨어질 거라고 봐서 그것은 좋은 포임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Bert Based Embedding Dista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일단 먼저 명사가 서브젝트에 C가 다루고 있는 내용, 그 서브젝트의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명사들만 뽑아서 BERT를 사용해가지고 임베딩 벡터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벡터들의 미인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선 당연히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도 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이 크면 클수록 서브젝트 호모지니티가 좋지 않다. 즉 서브젝트가 좀 코헤런트하지 않다. 주제에 알맞게 쓰여져 있지 않고 자꾸 딴 길로 새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브젝트 호모지니티 앤 컨티뉴어티에서 마지막 세 번째 녀석은 월드넷 베이스 시밀러리티 매트릭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포임에 등장한 모든 명사쌍, 이번에도 명사죠. 명사쌍들에 대해서 월드넷상에서 가지는 shortest path의 홉 개수를 세요. 그러니까는 명사들 사이사이에 이 월드넷이라는 게 그래프잖아요. 그 그래프상에서 몇 번 거쳐 가야지 다른 쪽 명사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 몇 번 거쳐가야 되는지 개수를 센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개수에 대한 평균치를 구했다고 합니다. 모든 명사쌍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평균치가 낮을수록 컨티뉴어티가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면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명사쌍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 없이, 즉 포임에 등장한 첫 번째 줄에 있는 명사와 마지막 줄에 있는 명사들 간에도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인접한 두 개의 명사들 간의 shortest path 홉 개수만 그것을 체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매트릭 이밸루에이션의 세 번째 마지막 녀석은 리메릭 라이밍 디스턴스입니다. 이 녀석의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함수 R이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라임 디스턴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함수 R은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취하고 있죠. 이 각각의 매개 변수는 뭐냐면 이 L1, L2 이런 녀석들은 그 리메릭 C에서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각각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C의 두 개의 줄을 입력으로 받아서 뭔가 결과물을 내뱉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두 개의 주어진 라인의 라임이 일치하면 1 아니면 0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의 질척거리는 부분의 또 하나이기도 하지만 잘못 기술이 된 것 같아요. 일치하면 1이 되게끔 정의를 하게 되면 일치할수록 이 분자가 커지게 되겠죠. 왜냐면 1, 2, 5번째에 해당되는 것들은 같은 그 라임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서서 리메릭을 소개를 드릴 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 이렇게 AAA로 같은 라임을 가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줄이랑 네 번째 줄이 또 같은 라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L1과 L2가 라임이 같으냐, L1과 L5가 라임이 같으냐, L2와 L5가 라임이 같으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라임이 같으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라임이 같으냐를 본 것이니까 라임이 같을수록 사실 이제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함수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치하면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분자가 최대한 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4가 되고, 결국엔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그런 값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라임이 일치하면 1일수록 1에 가까워지고 라임이 일치하지 않을수록 0이 되는데, 그럼 이거는 디스턴스라는 말이 좀 적절치 않죠. 라이밍 컨시스턴시라고 이름을 붙이던지 그렇게 했어야지, 디스턴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일치하면 1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척거리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은 가볍게 이제 잘못 썼구나 해서 일치하면 0이고 아니면 1이구나, 반대로 썼구나, 실수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실험 결과입니다. 데이터셋은 이 녀석을 사용했다고 해요. 대략 11만 개의 리메릭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GPT-2 모델을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forward GPT-2 그리고 backward GPT-2는 각각 모델 사이즈는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해서 투스테이지 스트래터지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볼 실험 결과는 리메릭 라이밍 디스턴스예요. 앞서서 우리가 질척거린다고 방금 봤었던 이 값이죠. 원래 논문에서 정의됐던 그 내용대로라면 이 디스턴스가 크다는 것은 라임이 일치한다는 것으로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실험 결과가 어떻습니까? GPT-2 모델을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제일 첫 번째 줄은 forward GPT-2만 쓴 거고요. 두 번째 줄까지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backward만 쓴 거예요. 이 경우도 그냥 reverse라고 쓰지 말고 backward라고 말을 해주는 게 더 적절하죠. 용어를 이것저것 섞어 쓰는 것보다. 자, backward 모델을 썼을 때,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은 둘 다 썼을 때, 투 스테이지를 쓴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맨 마지막 두 개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내보이던지, 아니면 적어도 backward가 도움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backward가 제일 좋던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디스턴스가 압도적으로 큰 게 있죠. 이거는 forward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디스턴스가 결국 잘못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디스턴스 값이 클수록 지금 라임이 일치할수록 디스턴스 값이 크도록 정의를 해놓게 되면 그러면은 forward만 쓴 게 제일 좋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압도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논문 내용에서는 반대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이 backward만 썼을 때, 그러니까 forward보다는 backward를 썼을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rhyme distance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일치하지 않을 때 1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야 맞는 정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lexical diversity입니다. 앞서서 봤었던 그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런 값이 나온다고 하네요. lexical diversity over input dataset and freeform generated poem 했을 때, 그러니까 원본 그 리메릭 데이터셋 있잖아요. 그 데이터셋 자체, 이거는 사람이 쓴 거죠. 요거랑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제시한 그 모델에 의해서 생성된 그 리메릭 C랑 비교를 했더니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실험 결과예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어휘의 다양성만을 본 거기 때문에 딱히 그 C로서의 그런 좋은 C로서의 기준이라고 보기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추가로 본 게 이 서브젝트 호모지니티와 컨티뉴어티를 함께 보는 부분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녀석은 컨텐트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앞서서 소개를 드렸죠. 구글 NLP API를 가져다 썼다고. 그래서 컨텐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데 컨피던스 50% 이상인 토픽이 예측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보았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정답 데이터셋,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쓴 리메릭 데이터셋에서는 대략 52.3% 정도가 해당이 됐고, Gpoint2와 같은 경우에는 51% 정도였다.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근소한 차이로 컨텐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는 괜찮게 나왔는데, 진짜 사람이 쓴 거랑 별반 차이 없는데?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 두 개는 각각 멀티 임베딩 디스턴스와 월드넷 디스턴스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딱히 수치로서 보여주는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스캐터 플롯으로 그냥 그려놓고 박스 플롯 그려놓은 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봤더니 비슷해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 거 잘 나온 것 같아. 우리 거 좀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논문에서 주장한 이 세 가지 그 매트릭, 그러니까 Numeric Rhyming Distance, Lexical Diversity, Subject Homogeneity and Continuity 관점에서의 이 것들이 사실 C가 정말 좋은 C냐를 것을 보기에는 조금 2%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Numeric Rhyming Distance, 이제 5개 T로 좀 잘못 정의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좀 괜찮았는데, 근데 이 Lexical Diversity나 Subject Homogeneity and Continuity 관점에서 정의한 것들은 약간 좀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딱히 C로서 갖춰야 될 그 내용을 정말 잘 반영하고 있나?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네 저러네 해도 결국엔 데이터셋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C 데이터, 리메릭이라는 특별한 그 C 데이터가 무려 11만 개나 넘게 쌓여진 이런 데이터셋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요 정도 양이 되는 이 사람들이 달일이 써준 정답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다고 하니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결과 샘플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뭐 체리픽을 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4개의 시를 지금 뽑아 놓은 건데 상당히 잘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시뿐만이 아니라 또 시 안에서도 되게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다양한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학 장르들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좀 시도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이제 그런 연구에서 가장 첫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을 바로 이 연구에서 그래도 좀 잘 던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질문은 뭐냐면 시를 쓰기 위해선 결국 좋은 시가 뭔지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뭐 그 문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좋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수치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이제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그걸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만약에 뭐 수필이다 그러면 좋은 수필을 어떻게 정의해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